동일한 규격, 동일한 기술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업과 국가가 약속한 기준, 표준. 과거의 표준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구였다면 오늘날의 표준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함께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통신호등, 시력검사 기준, 그리고 복사지 사이즈 등 우리의 일상에는 전 세계 표준이 적용된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면 큰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만큼 표준화된 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 계실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회자님 우리 헌법 네. 127조 2항에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아세요? 헌법 잘 모르겠네요. 네. 예, 그러시죠? 네. 127조 2항에는 네. 국가는 국가표준 제도를 확립하여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헌법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예. 국가의 기본적 책무 중에 하나죠. 예. 그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표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표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표준이라는 것이 사실 네. 기본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회든 국가 경제든 이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야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그 독일이라든가 미국, 영국 등 기술 강국이라고 표현하는 선진국들이 그 국제 표준을 선점을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사실은 주도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US 리더십인 AI라고 해가지고 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 표준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또 선언도 했고요. 또 최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제조 2025를 넘어서서 네. 중국 표준 2035라는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만큼은 네. 그 중국이 세계 표준을 한번 주도를 해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표준을 주도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표적으로는 지난 9월달에 네. 저희들이 그 마이크로 수소 연료 전지의 성능 시험 방법이 네. 대한민국 수소 경제 1호 국제 표준으로 등록이 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그 대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라핀이라든가 나노 표준 같은 것들도 국제 표준들을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 청소기에 대한 성능 표준 평가 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그 미국과 경쟁해서 우리의 그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표준화 선점 전략을 발표를 하셨는데 예. 이 전략의 간략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우선 그 지난해 6월 달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표준화 경쟁에 나서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목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300개 국제 표준을 제안을 하고 또 60명의 국제 표준 기구의 의장단을 배출하겠다라는 예.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전략을 좀 수립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위 요즘 신산업이라고 하는 그 DNA, 네. 데이터 네트워크, 그 인공지능, 네. 그리고 이제 빅3라고 하죠. 예. 그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네. 그 미래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좀 선점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한 130여 개의 국제 표준을 좀 제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가 매년 한 25조가 넘는 국가 R&D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국책 R&D에 대해서는 그 표준과 연계를 해서 예. 연구 성과물들이 좀 그 표준 연가 성과물에서 표준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주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 컨설턴트 매치업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지원들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인력 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총성 없는 표준 전쟁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가서 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각 대학에다가 석박사 과정 등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표준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것들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제품 안전 관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기술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융복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어디서 그 위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품 안전 정책 자체도 굉장히 정교하고 그렇죠. 험촘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인체하고 관련된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해줘야죠. 그래서 그 저희 원에서는 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적 관리로서는 위해가 예상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만들고 네. KC 인증을 의무화해서 제품이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해외 수입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제품들을 통관 전에 세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통보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사후적으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시제품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안전 검사를 해서 리콜 명령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전국 매장에 위해 상품 차단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네. 구축을 해서 스크린상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같은 것들은 바로 떠서 소비자들 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또 방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선출 이사국이 됐잖아요. 예. 이게 그 알고 보니까 이제 1993년에 처음 이제 이사국 진출을 한 이후에 7번째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쟁쟁한 선진국들을 이제 제치고 우리가 네. 이사국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을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 해외에서도 인정이 됐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사국으로서의 어떤 정확한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점인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 조정을 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또 강조를 하고 또한 그 개도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표준 전수를 통해 가지고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표준까지도 확산시켜서 우리가 동북아 경제 질서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K 방역 모델을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어떤 것들을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건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그 보여준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가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의 이제 전 주기에서 이제 활용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검사와 확진, 그리고 역학과 추적, 그리고 격리 치료 이런 3단계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그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호응이 많고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K 방역 모델로 집대성을 해서 한 18개 기술에 대해서 국제 표준으로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이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의 진단 키트가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호응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효과도 입증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미 국제 표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사실 그 보건 의료 부분에서는 좀 변방에 가까운 나라였었는데 예.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금년 2월 달에 우리가 진단 키트로 이제 엄청난 양의 검사를 이제 하면서 입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또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올 11월 달이면 아마 정식으로 네. 또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등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K 방역 모델을 국제 표준화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구체적으로 오게 되나요? 지난 그 에볼라라든가 예. 뭐 사스, 메르스 이런 사태 때도 사실 국제 사회가 표준화된 국제 방역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네. 이런 체계화된 방역 기법들을 국제 표준으로까지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이제 항상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바이오 헬스 산업 이런 부분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우리의 표준들이 국제 표준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시장 선점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준비하는 움직임이 전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이든 타이든 네.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업무를 보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고 진료를 받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택트 경제라고도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거기 안에도 또한 표준이 자리 잡아야지 예. 제대로 산업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지금 비대면 경제 활성화 시대에서 표준화 전략이라는 것들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주요한 핵심 요지가 될 텐데요. 예. 첫 번째는 비대면 경제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드론 그리고 3D 프린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반 기술들을 국제 표준화하는 전략을 좀 네. 추진할 거고요. 또한 비대면 경제에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네. 비대면 유통 물류 네. 그리고 비대면 교육, 비대면 이제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같은 네.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들을 또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또한 업무라든가 생활 전반에도 또 이제 비대면 경제들이 이제 파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원격 근무에 따라서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교육 시스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인 점포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또 이제 국제 표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겠지만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런 수출 기업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뭘 해주시는 건지 좀. 지금 WTO에는 TBT라는 네.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역기술장벽위원회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각국에서 기술 규제를 생산할 때는 반드시 국가는 WTO에다 통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통보되는 의무들을 이제 보고 각국과의 이해관계들을 제안을 해가지고 지연을 시킨다든가 예. 폐지를 시킨다든가 이제 그런 협상을 하는데요.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제 그런 해외 기술 무역 장벽에 대응을 해서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이제 불합리한 기술 규제로 인한 그래서 수출 시장을 잃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 통을 통해 가지고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소부장 국산화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부품뿐만이 아니라 네. 소재에 대해서 이제 핵심 소재 같은 것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이 부족했다는 측면인데요. 대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소재 부분에 대한 엄청난 정부의 투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소재에 또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상용 표준 물질이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소재를 개발했다 손 치더라도 그 소재가 적합한 성능과 기능을 갖췄는지를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또 있는데 소부장과 연계를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또 각종 제약 분야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상용 표준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올해부터 벌써 이제 40개 상용 표준 물질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의 수장으로서 이것만은 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예. 느껴왔던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산업 정책에 있어서 이제 표준이 갖는 위상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간과되어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빌려 쓰던 표준 내에서 앞으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누구도 그런 표준을 대신해 줄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는 부분에서의 어떤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인류의 공동의 또 지식 재산 중에 하나가 또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표준에서 이겨야 할 텐데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중심에 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이용객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전국 주요 50개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이용객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혼잡도에 따라 색으로 구분되는데요. 적정 인원 대비 100% 이하는 초록색, 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깃발 등의 노란색을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거리 두기를 당부하거나 다른 한적한 해수욕장을 안내해드리고요. 빨강 단계에서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 이용 제한의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이용객 입장을 제한하거나 물품 대여 중단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장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남 지역 12개 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약은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하루에 3시간씩 3회로 나눠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3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2회 이상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자는 발열 검사를 마치면 바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당일 예약은 예약이 완료되지 않은 해수욕장에 한해서만 현장에서 모바일로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25일부터 해수욕장의 혼잡과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참여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 1960년 한국전쟁 후 피난민의 도시 부산에서 출자금 10만 원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금융협동조합 신협. 자본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으로 60년이 지난 지금 지역사회와 서민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믿음으로 60년을 걸어온 서민 경제의 동반자 신협이 꿈꾸는 새로운 100년은 어떨까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 높은 은행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협입니다.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지 어느덧 6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과 함께 신협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세계 신협이사회에서 코로나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 한마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신협 이 K 방역이 네. 국제사회까지 지금 널리 알려져서 네, 우리 세계 신협 이사회에서 네, 저를 그 코로나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3억 되는 우리 조합원들을 네. 코로나에서 조금 이렇게 방역도 하고 예방도 하는 거기에 선두주자로 이렇게 위원장을 맡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신협이 6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원래 신협은 200년 전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협동조합을 받아들인 지가 60년 됐고요. 네. 올해가 60주년입니다. 네. 저희들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네. 금융협동조합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신협은 60년 전에 한국의 고리사채를 추방하는 그런 기치로 네. 설립이 돼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의 조합원들은 네. 1,300만 정도 되고요. 1,300만. 세계 조합원들은 약 3억 명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얘기는 오늘 이제 처음 듣게 됐는데, 네. 아, 그래서 이제 세계 이사회도 있고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취임 이후에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여신 영업구역 확대를 꼽을 수 있을 텐데, 네. 원래는 여수신 영업구역을 모두 확대하려고 신협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좌절이 되고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인데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원래 신협의 여신구역이 서울로 말하면 예. 가령 송파구에만 네.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중은행이라든가 타 상호금융권은 서울 전역 전국으로 확대되어 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타 상호금융권과 이제 평행을 이루는 그런 걸 했습니다. 수신구역은 이제 또 신협의 여건에 따라서 차츰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영업구역 제한이 풀리면 오히려 신협 조합 간에 과열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신협을 질투하는 분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신협은 대형 조합들이 한 5% 되고요. 네. 소형 조합들이 50%가 됩니다. 아, 제가 공동유대구역을 추진하고 신구역 확대를 추진한 것이 바로 50% 되는 농어촌 조합들이 네. 그 좁은 공간에서 여신구역이 있으니까 네. 먹거리가 도저히 없잖아. 활동구역이 네네. 약하기 때문에 소형 조합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네. 5% 되는 대형 조합을 소형 조합 있는 쪽으로 침탈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혹여 대형 조합에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신협중앙회가 그 저지 역할을 잘 해서 네. 저희 신협중앙회가 이제 지도 감독력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조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영업구역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있으면 시행이 됩니다. 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예, 예, 네. 예. 그런 여신구역을 확대한 취지가 뭔가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수신을 받아서 네. 그 지역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해줬는데 네, 앞으로 이제 서울 전역으로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신구역이 축소가 되면요. 네. 가령 송파구에서만 하다 보면 송파구에서 우리 신협의 경쟁업체는 1금융권 같은 상호금융 네. 모든 금융기관이 다 거기서 먹거리를 장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네. 신협도 부대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우량 자원이 고갈되면 네. 시중은행이라든가 타 상호금융권은 전국으로 확대해서 또 먹거리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신협은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생존권에 문제가 있고 우량 대출이라든가 여신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어이. 그렇기 때문에 신협도 이제는 송파구에서 여신이 좀 이렇게 고갈되면 또 다른 구 전체적인 서울로 확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타상호금융권과 우리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예. 형평의 원칙에 맞춰달라고 해서 그게 이번에 통과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임에도 그동안 너무 좀 다른 금융기관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뭐, 네. 예.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 같은 다른 서민금융기관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같은 상호금융권과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신협은 그 이익을 가져가는 주인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민간 기구거든요.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뭐 또 특히 시중은행은 뭐 한 60~70%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네. 그 많은 이익이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또 가고 하잖아요. 네. 우리 신협은 이익이 나면 1,300만 조합원에게 배당이라는 걸로 다 골고루 분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월급장이 회장이고요. 네. 조합의 이사장님도 다 월급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남는 이익은 누구한테 가느냐? 예. 100%
우리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향토 금융이라고 할 수 있고 금융을 표방한 협동조합.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몽땅 100% 서민들에게 다 환원해주는 그런 금융협동조합입니다. 네, 저희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수건 사업 하나가 이제 해결이 됐고 또 다른 수건 사업으로 목표 기금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네네. 목표 기금제를 통해서 신협의 수익 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목표기금제라는 것이 타 금융기관에는 없는 것만 저희들이 이렇게 과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긴 있는데 네. 저희들에게 굉장히 과다하게 부과되어 있었거든요. 예금했는 분들에 대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그 기금을 쌓아두는 건데요. 예. 그게 딴 곳과 저희들과 형평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조합에서 수익 난 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해서 많은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연간 1,700억이라는 돈을 계속 기금으로 쌓아놔야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금융위기가 올 때 신협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예.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거든요. 아, 예. 물론 타금융권에는 벌써부터 돼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합원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신협의 재무구조상에 굉장히 좋은 걸 이번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착한 배당을 포함해서 신협은 100원을 벌면 60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 경영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환원 규모가요. 궁극적으로 신협에서 900개 조합에서 벌어들인 돈을 예. 이사장님들과 직원들과의 월급 그리고 기타 고정 비용 예. 이거 빼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은 전부 다 환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과 저희들 사회공헌재단을 통해서 기부했는 돈 뭐 다 합치면 작년에만 해도 한 2천억 정도 그렇게 코로나 해서 뭐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천억 정도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배당하고 점차 이 규모를 더더욱 이제 확대해서 그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협이 7대 호용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 이제 얘기가 길지만 짧게 제가 예.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모든 가정이 한 자녀를 두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녀가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와서 취직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예. 이 어촌에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을 우리 신협이 케어해드립니다. 네. 모든 질병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뭐 그런 거고요. 인구 절벽이 오는 한국 사회의 다자녀에 대한 예. 1.5% 대출은 우리 신협밖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만 놓으면 네. 집 마련하는데 1.5%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많은 이제 아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고용 위기 지역으로 돼 있는 거제나 군산에 예. 무이자 무담보 대출 1,000억 하는 거. 예.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또 무이자 무담보도 해주고 많으면 또 1.5% 대출 네. 해주는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네. 한국 사회에 요즘 치매가 자꾸 증가하고 예. 어린이 실종 사고가 자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국에서 실종 신고를 신입 없애자. 예. 1년에 10만 대 위치 알림이를 무료 보급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네. 세워서 향후 한 4년 뒤 되면 65세 이상 치매 진단서 초기 증상만 있다든가 네. 3세에서 7세까지 아동의 부모님들은 우리 신입에 오시면은 위치 알림이를 무료로 네. 보급받아서 좋은 일들 많이 하시네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특화 사업으로는 지금 전주 한진 마을에 네. 한지 부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로마 교황청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인정했는 전주 한지와 예. 그렇죠. 또 미켈란젤로의 복원 사업에 전주 한지가 쓰이고 있는데 네. 그 전주 한지가 지금 요즘 쇠락의 길로 중국 종이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전주 한진 마을에 열정을 부어서 뭐 수맥 차단하는 장판을 만들어낸다든가 요즘 또 지금은 특히 또 네. 한지로 만든 네. 마스크 지금 생산에 아. 지금 돌입하게 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전주 한진마을을 부활시킨 데 성공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환원 활동을 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 상품을 통해서 또 사회 환원을 활동을 하는 네,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뭐 세계 신협의 대책위원장도 맡으셨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랄까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무이자 무담보 대출 해가 예. 이렇게 1,000만 하는 걸 요번에 또 1년 동안 하다가 요번 1년 연장하는 안을 또 이번 우리 신협 이사회에서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하고 뭐 많습니다. 네. 이 뭐 이루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지원책들이 많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리 사채를 저희들이 그 저리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전국에 한 7,000명 정도의 소상공인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조합원들이 네.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품을 구매해주고 판매하는 그런 활동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60주년을 맞아서 60년 쌓아 올린 믿음으로 100년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참 와닿는 말이네요. 근데 네. 이 어떤 신협을 꿈꾸고 계신가요? 금융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협은 금융이 아니고 협동조합이거든요. 예. 그 만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신협의 모토는 밝은 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어두운 곳을 비추고 예. 화려함을 탐내지 않고 반짝이면서 서민들을 집중 우리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네. 그리고 조합원님들을 수치가 아닌 예.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휴먼 디지털 금융을 지금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협의 모토는 그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신협이 900개의 전국에 퍼져 있는 단위조합들이 하나의 마차라고 보면 이번에 2년 전부터 우리 중앙회가 철도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차를 철도 위에 올려놓으면 기차로 변환하는 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60년까지는 마차로서 활동했던 신협이 네. 이제는 철로 위에 기차로서 앞으로 100년 대계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나갈 겁니다. 그 힘차게 나가는 모토는 결국 1,300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2,000만 뭐 이렇게 되는 조합원님들에 대한 네. 복지와 서민에 대한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 하는 걸 신협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모토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100년 아니면 뭐 1000년을 그렇게 가야 그럼요.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신협의 경영 철학은 그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미래 역량을 키우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 서민의 든든한 경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